제가 지금 10년 만에 오는 기회가 또다시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저는 내년 어느 즈음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어디서 올 거냐? 네, 2009년 이후 13년 6개월 만에 환율이 정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촬영이 지금 9월 23일이거든요.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1,406원이 되는 걸 보고 지금 촬영장으로 왔습니다. 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 이제 화면이 이제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환율을 지금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IMF 터지기 전에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환율인데,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환율이 완전 이제 급등으로 이제 수익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지금 거의 1,41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번. 네. 그리고 이때 요건 진짜 잠깐이니까 요거는 네. 일단 빼자고요. 네. 그 다음에 요때 2008년 금리 위기 때 한번. 그리고 지금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각도가 쓰면 네. 어떻게 된다? 크게 꺾이지 않네요. 예. 그냥 뭐 쭉 올라가네요. 네. 앞에서 봤을 때. 기호지세죠. 기호지세. 네. 그냥 막 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환율 상황이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1,300원 넘을 때도 아 이제는 떨어진다. 그리고 또 1,400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지만, 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한다고 해서 떨어지나요? 아니죠. 네. 잠깐 주춤하고 올라가죠. 왜? 시장의 본질적인 에너지를 정부가 이길 수 없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막을 수 있었다. 그럼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이렇게 안 움직이게 막았겠죠. 막을 수 있다면. 네. 근데 못 막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심각한 거는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거를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까지 오를까? 또는 IMF 때까지 오를까? 네. 이걸 많이 맞아요. 보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역시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떤 인지의 범위를 제가 좀 넓혔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언제 사고가 나냐면 사람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이제 레인지를 가지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벗어나는 블랙스완 같은 그런 일이 생각하면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니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 그렇죠. 네. 이 차트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네. 저는 이제 한 이때쯤부터 제가 환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때 보시면 이제 이 금리 위기 때, 네. 요때가 이제 거의 1,600원 정도 돼요. 고점이. 네. 그 다음에 IMF 때 고점이, 보시는 것처럼 1,999원. 한 2,0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600원과 2,000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심할 거다. 이번에 위기가. 네. 왜?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예를 들어 이 정도였다. 네. 지금의 부동산 시장 거품은 코로나랑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만큼이에요. 자, 그리고 2008년에는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심했나요? 아니죠. 네. 지금은 가계부채도 너무너무 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때문에 기업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환율도 당연히 얘보다 더 올라가겠죠.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1,600원에서 2,000원 어느 즈음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 생각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1,6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달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환율이,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생각을 좀 바꿨는데 네.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저는 사실 뭐 환율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예, 저보다 이제 훨씬 더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왜냐면 그동안은 환율이 위기가 터져도 1,600원에서 2,000원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네. 우리의 생각은 이 이상은 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가 2,000원 정도니까 이번에 진짜 많이 오르게 되면 2,000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관점을 좀 바꿔봤어요. 관점을. 자, 어떻게 바꿔봤냐? 자, 90년대의 대한민국 환율
펀더멘탈과 2000년대와 지금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만든 이 차트 데이터인데요. 네. 자, 보시면 IMF 터지기 전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757원이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금리위기 터지기 전에 저점이 900원. 네. 그 다음에 이번에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저점이 108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환율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금리 IMF 때는 757원에서 얼마까지 갔냐면 1995원. 와. 그러면은 상승률이 얼마냐면 163%예요. 그래서 뭔가 위기가 터지면 환율이 160%가 넘게 오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77.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900원에서 1,600원 정도로. 그래서 70한 거의 8% 정도가 올라갔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관점을 바꿔서 위기가 터지면 환율은 그 직전, 그러니까 이런 다 그전에 하락을 했잖아요. 네. 하락했다 바닥치고 올라가는데 최저점 기준. 최저점 대비해서 한 77%에서 160%까지는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네. 왜? 최근에 저점이 다르잖아요. 최근에 저점 108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와. 자,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저점이 언제였냐면 요게 21년 1월 달입니다. 삼성전자 고점 찍었던 그때가 환율이 저점이었는데 1080원 대비해서 77.6%가 올라가면 얼마예요? 고점이 1900원. 1918원. 네. 그리고 만약에 IMF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2846원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무서워지는데요. 와. 무서워지죠.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네네. 절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생각의 범위를 좀 확장을 시켜보자. 관점을 다르게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서 이런 일이 없을 거냐라고 100%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100% 자신할 수는 없지만 100% 네. 뭐 20% 자신할 수 없지만 네.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냐고요. 지금 무역 적자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지금 올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제가 그러면 관점을 바꿨습니다. 일단 달러는 무조건 홀딩. 이걸 무조건 홀딩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급등을 하던 시기에는 네. 그냥 쫙 올라요. 뭐 하락도 없이 그냥 쫙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봉 차트로 네.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트리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HTS를 쓰잖아요.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뭐 핸드폰 네. 쓰시잖아요. 거기서 이런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동평균선이 다 있어요. 근데 5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만 않으면 저는 계속 홀딩할 거예요. 왜? 원래는 1600원, 1900원 그러니까 16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계산기를 나름대로 뒤돌아 보니까 이번에는 어쩌면 1600원에서 1900원이 아니라 1900원에서 2800원 어느 즈음 그 중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올라가던 시기에는 5개월 이동평균선 안 깨고 계속 올라가니까 일단 무조건 홀딩 안 팔고 홀딩 하는데 저의 전략은 뭐냐? 만약에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전략 매도. 전략 매도. 위기는 없다. 네. 전략 매도. 그런데 깨지 않고 올라간다. 무조건 홀딩. 와. 그리고 언제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할 거냐? 1,900원 넘어서면서부터 저는 분할 매도를 시작합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 깨지 않고 올라가는 한은. 네. 그럼 지금도 혹시 달러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달러를 사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잃을 때 적게 잃는 게 가장 자산 관리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인데 만약에 데이터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혹시라도 환율이 1900원까지 올라가 버린다. 1900원이 뭐예요? 지금 1500원 이상으로만 올라가도 지금 난리가 날 텐데 환율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2,000 깨지겠죠.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상당하게 단기간에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 네. 부동산 자산, 주식 자산, 뭐 현금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나는 어떻게 되게 생겼냐?
소위 남자들 말로 못되게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손실폭이 매우 커진다라는 거고 그거를 극복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잖아.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영끌에서 나는 신용대출을 받고 담보대출까지 받아 내가 집을 샀어요. 영끌에서. 이러신 분들은 지금 달러가 이 가격이어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해지할 수 있게끔. 무조건 해칭을 해야죠. 네. 무조건 해칭을 해야죠. 그리고 해칭도 이제는 제가 보기엔 그냥 달러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달러가 네. 올라가 봐야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70에서 160%예요. 이 정도로는 그러니까 영끌에서 하신 분들이 여유 자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얼마 해봐야 그게 환율이 오르는 게 해칭을 못 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칭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해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해칭을 해놨는데 반대 상황이 펼쳐진다. 환율이 여기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의 5개월 이동평균선의 기준이 지금 얼마냐? 1330원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네. 그러면 133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는 환율 대세 상승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에서 떨어져 봐야 70원 정도 70원, 80원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랬을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돼요? 아, 퍼센트에 그렇게 따졌을 때. 얼마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다시 안정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 달러 사는데 해칭한 달러 사는데 반대 상황이 펼쳐져도 내가 손해볼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1,500원, 1,600원, 1,800원, 1,900원까지 아니 진짜 뭐 네. 그냥 진짜 말씀드리면 환율이 지금 한 1,500, 1,600원만 가도 네. 난리가 날 겁니다. 1,900원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주식 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어떻게 해칭시키는지 문제가 되겠네. 이것도 사냐 그렇죠. 마냐에 따지자면 맞아요. 달러 사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요? 오히려 은행 쪽으로 그렇죠. 네,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맞아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적금으로 몰리고 있어요. 네, 왜? 은행에다 돈 넣으면 이거 손실 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안전하죠. 안전하죠. 너무 안전하죠. 100% 안전한데 주는 이자도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목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2020년 초에만 하더라도 네. 자, 기준금리를 0.5%로 낮춰놨죠.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 한 2%라고 치고 그죠? 은행에다가 이자 놔두면 1%라고 쳐요. 그럼 이거의 갭이 얼마예요? 3%죠. 네. 네, 2%와 1%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그래 뭐 은행 이자 좀 싸고 하니까 내가 좀 위험 자산 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대출 이자도 얼마 안 나고 은행에다 돈 놔도 봐야 이자가 얼마 안 붙으니까 오케이 내가 좀 위험한 주식이든 부동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대출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거의 한 5%, 6%, 그죠? 네. 네. 근데 은행에다가 지금 저축을 해놓으면 그러면 한 3% 나올 거잖아요. 네. 이거의 갭이 9%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데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1억이라는 돈을 내가 은행에다가 놔둬요. 그러면 3% 이자는 받잖아요. 근데 대출을 끌어. 그럼 6%에 내가 이자를 주고 그러면 이 돈을 내가 그냥 은행에다 넣었으면 3%는 9% 차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 기회비용을 가지고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9% 수익 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그렇게 차라리 그냥 원금 손실 리스크 1도 없고 마음도 편한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넣어놓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호구가 많아야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뭐다? 지금 주식시장에 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시장이죠. 어렵죠. 아니, 주식시장에 누가 돈을 넣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물론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량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들은 저도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요. 네, 싼 주식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싸다라고 해도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10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고점에 물려 있는데 상승에 대한 희망을 돌리는 거죠. 또 아직도 상승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하고 물타기해서 이러신 분들은 만약에 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됐을 때 큰일 난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하러 주식에다 돈을 넣어요.
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계속 많아지겠죠. 그럼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계속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은행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제 희망으로 돌리는데 네. 항상 반대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러면 내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맞아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응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어쩌면 제일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때 인생이 박살나는 거죠. 아, 저 역시도 또 그래봤던 경험도 있었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장이 이제 오를 때 나는 매도를 하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매수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격언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자,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지금은. 자, 지금 보세요. 자, 제가 최소한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고점 생기고 떨어진다. 만약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네. 그러면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위기가 어디까지 갈 줄은 모르고, 파월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년 중순까지는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갈 건데, 지금이 기회다? 수도권, 부동산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 2013년이었어요. 가장 좋은 건. 네. 그리고 14년도 너무 좋은 시기였고, 15년도 너무 좋았어요. 16년도 좋았고, 네. 17년도 좋았죠. 자, 무슨 얘기예요? 네. 좋은 시간이 길다. 길다. 짧지가 않으니까. 짧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실전 투자에서는 어떤 분들이 저는 안타깝냐면, 근데 이해는 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대표님 지금이라도 달러 사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1250원부터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러이러하니까 해칭 목적으로 사셔라.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마치 이겁니다. 2015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네. 5억. 자, 근데 나는 이때 내가 살려고 했어.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 샀죠. 뭐 가족이 반대하든 뭐하든 못 샀어요. 2016년에 6억이 됐네요. 자, 그럼 사요 못 사요? 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전가격 아니까. 그때라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주식처럼 지금 당장 안 사면 큰일 나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투자는 무릎 밑에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은 네. 지금 기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무릎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만들게 된 이유고요. 자, 예를 들면 자, 서울의 투자 점수가 얼마인지 보시죠 한번. 지금 좀 내렸잖아요. 자, 서울의 투자 점수 어때요? 유의 수준인 45점 정도. 진짜 눈꽃만큼 좋아졌죠.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작년 40점, 네. 40.7이었는데 지금 43.1까지 올라왔죠. 3.5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만큼 올라왔는데 네. 근데 길게 봤을 땐 어떻다? 2011년 12 네. 제일 좋았던 게 14, 15, 16. 네. 그럼 이제 달러랑은 좀 반대로 엔화 같은 경우는 네. 좀 아직 약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달러는 조금 올랐으니까 네. 엔화로 갈아타는 건 혹시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1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도. 1도. 네. 1도 고민을 안 하는데요. 엔화를 한번 US 달러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이제 한국 돈이고 요게 이제 일본 돈이에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도 난리가 났죠. 이것만 놓고 보면 지금 일본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자, 보세요. 금리가 터졌을 때 2007년, 8년은 어땠어요? 원달러는 올랐죠? 네. 근데 일본 돈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엔화에다 투자했으면 좋았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입해서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세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5주가 안 좋으면 정부까지 개입을 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파월이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 엔화를 그나마 정부가 지금 개입해가지고 고점 찍다 살짝 떨어졌는데 이거 떨어졌다고 이거 가지고 지금 먹겠다고 네. 들어간다? 저는 저는
이런 게임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아예 사질 않는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투자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투자든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저는 합니다. 실행을 해요. 자, 투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는 거, 음. 파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네. 네, 기회를 기다리는 거. 자, 이 세 개 다 특히 이제 매수랑 매도가 중요한데, 네. 매수 매도가 과연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애나 조금 이거 그랬다고 이거 한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 과연 이게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기회여서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금 좀 애나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하면 돈 벌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를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주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주식만 해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부동산만 해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계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투자마다 계절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어야죠. 근데 왜 한 가지 옷만 고집을 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뭐든 하나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다가 한 방에 가는 거죠. 이거 다 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저는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최소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다라면 네. 이거는 가능해요. 지금이 무릎 밑인지 어깨 위인지, 그리고 그것만 알아도 부자 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어깨냐, 목이냐, 입이냐,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약 아니, 조금 조금 더 먹고 덜 먹고의 차이지. 아니, 어깨에서 팔면 어떻고, 코에서 팔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꼭 머리 끝까지 다 먹으려고 그래요. 정수리까지, 딱 정수리. 네. 네. 이걸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릎 밑에서 그냥 사면 되는데 꼭 발바닥에 살려고 해. 그러다가 조금만 시장 방향이 본인 생각을 반대로 바뀌면 못 사. 무서워서.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하는 이야기가 100% 맞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드리고 싶지 않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실제로 그대로 제가 실행을 하는. 네. 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만에 오는 기회를 여러 개를 맞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달러를 사고 올해 7월 달 정도 되는 미국 부동산 하락 시장에 베팅을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제가 지금 뭐 10년에 한 번은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했지, 뭐 이런 수없이 많은 고민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그냥 이걸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수없이 많은 저와의 고민과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들과 서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의사결정을 내린 거고, 운 좋게도 맞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10년 만에 오는 기회가 또다시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저는 내년 어느 즈음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게 어디서 올 거냐? 주식시장에서 올 거라고 봐요. 보통 이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주식이 싸지고, 이미 대한민국 주식은 무릎 정도예요. 무릎. 싸요. 네. 벌써 싸. 근데 이제 워낙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상황이 안 좋을 거니까 무릎이 아니라 이제 발목이나 발바닥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을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시계에 장바구니 넣어놨어요,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죠. 네. 이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짧죠? 네. 여기도 짧죠? 네. 자, 그럼 이 기간도 짧을 가능성이 짧아요. 네. 이게 뭐 몇 년 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한 내년 초중반 어느 즈음 정도를 한 2분기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거 환율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떨어질 겁니다. 머지않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는 어디서 오나? 주식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길게는 안 할 거고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주식시장에서 그냥 어깨라고 또 판단이 되면 그냥 배 터지게 안 먹고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저는 어디서 찾을 거냐? 부동산.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바로 경매예요. 경매요. 이제 요걸 보시면 요 데이터가 이제 이 거래량 데이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상업 업무용, 즉 빌딩하고 토지의 거래량이에요. 네. 근데 이제 빌딩과 토지의 거래량이 역사적으로 언제 제일 많이 터졌어요? 2021년 3월이네요. 네. 이 3월 달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네. 뭐 때문에? 자, 이때만 해도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어. 코인으로 돈 번 사람, 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넘쳐났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물론. 금리도 너무 쌌고. 네. 그러니까 그 돈, 그것들 팔아서 건물 사고, 땅 사고 이랬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는 금리가 쌌죠. 네. 그리고 대출을 정말 많게는 뭐 7, 80%까지 했어요. 상업용 네. 부동산. 자,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것들이 경매로 나온다, 안 나온다? 그때 대출 정말 많이 받았던 그렇죠. 분들은 영끌했던 힘드니까. 분들이 도저히 네. 버티지 못하고 네. 지금 뭐 대출이자로 한 100억, 200억짜리 건물 샀는데 대출을 막 50억, 100억씩 받았는데 그 이자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내던 이자가 지금 2천만 원 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월세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월세는 거의 고정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영끌을 해서 건물 산 사람들이 뭐 많을지 적을지는 데이터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조건 있죠. 있겠죠. 네. 자, 그럼 그런 것들이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다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투자를 제가 이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만 한다고 하니까 아니, 대표님 그 10년 기다려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의 영역을 좀 넓혀서 10년에 올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큰 사이클을 보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현재 데이터상만 가지고는 이런 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고 이 그림대로 저는 그대로 실행할 겁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면 대표님 저 부동산 경매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책 봐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 그냥 경매책 그냥 수십 권 사서 그냥 다 보면 돼요. 그리고 경매 관련한 전문가들 강의 많잖아요. 그냥 다 들어요. 투자 없이 돈 쓰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시면 공짜 심리 버려야 됩니다. 네, 내 돈 내고 책 사서 그 한두 권이 아니라 수십 권 사서 다 봐. 달달. 그 다음에 부동산 강의도 한 사람 강의만 듣지 말고 수없이 많은 사람 강의를 다 들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제 눈이 하나씩 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섭냐? 뭐 한두 사람 강의 듣고 마치 뭐 그냥 나 다 배웠네? 나 부자 될 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영역 이상까지 올라가려면 이 내공을 쌓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은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좋은 책에는 좋은 책 없고 나쁜 책도 없어요. 모든 책은 다 좋아요. 나쁜 책도 심지어 배울 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책은 내가 안 보면 되겠다. 그런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특정 분야의 책을 수십 권을 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닭공이네요. 진짜 닭공. 닭공. 네.